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25년 마지막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정례 모임이 지난 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대표 총회장을 선임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 모임은 12월 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교단의 정기총회 후 모인 첫 자리인 만큼 신임 총회장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회 대회장에는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선임됐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은 4월 5일로 지켜질 예정입니다. 교단장들은 이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함께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다음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정례 모임은 2026년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신임 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NCCK는 지난 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박승열 총무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승열 총무는 전 인류의 위기인 기후 문제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인류의 이 문제임을 늘 기억하고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은 NCCK 총무직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연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승열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정의와 남북의 평화,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 힘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격리하고 수용했던 전남 고흥군 소록도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 섬이라고 불리던 섬은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으로 낙인이 생긴 소록도로 인해서 자신의 주거지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섬이라고 칭하게 된 소록도 주민들의 애환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소록도에서 어르신들과 2주간 진행한 미술 수업의 결과물인 조각화들이 전시됐습니다. 아직도 이거 없는 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의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을 가진 섬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가진 섬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자 하는 바람에 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수정 작가는 소록도 한센병 박물관에서 본 개인 치료용 칼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치료용 칼이 환자의 상처를 도려내고 회복해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그들이 조각도를 갖고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길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고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섬이라고 불리던 섬은 오는 16일까지 인천 아트플러그 연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연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또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쿠팡 사태는 사실 이 쿠팡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태가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쿠팡 사태의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2015년 11월 중국으로 건너간 퇴사 직원이 쿠팡의 내부 시스템 권한을 이용해서 대량의 고객 정보를 빼내 판매하거나 이를 악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이 외부로 예. 반출된 것인데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 핵심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출 규모가 약 3,370만 건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약 65% 또는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수준으로 설명될 정도로 전 국민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 국민 그야말로 대다수가 이번 이 사태에 연루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런 일은 그 IT 관련 체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좀 예견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좀 막아보자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에 네이트 옥션 등 여러 대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존 법처계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에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 이익을 증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예. 개인정보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일단 뭐 어떤 걸 이제 가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어플이라든지 뭐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네.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에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본인 확인, 또 요금 부과 등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문제는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단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해서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해킹, 분실되지 않도록 예.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반드시 개인 관리 감독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워낙 이 피해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 이런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한편으로는 좀 묻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절대 이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제 피해 사례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각심 차원에서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피해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보다는 주로 2차 범죄에 악용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같은 범죄에 활용되기 쉽습니다. 즉 유출된 개인정보, 즉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에 피해보상 신청을 받습니다와 같은 사측 문자를 보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자 메시지 보통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싱을 통해 악성 웹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소액 결제 사기나 또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또 금융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좀 예.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좀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제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업자가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위반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게 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 주체를 기망하는 그런 사기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7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데요. 네.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들을 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신의 규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보 유출이 된 것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어 설명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서 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2015년에 도입된 이래로 즉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국회 내외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교회도 참 걱정이긴 한데 교회 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교회 요람이나 주소록 등을 만들면서 교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또 주소, 또 봉사 직분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허위 정보를 기재한 투서를 무차별적으로 발송을 해서 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비방자가 투서를 이렇게 발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 요람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 요람이라든가 주소록에 기재된 개인 정보가 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비방자에게 악성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 차원에서 교회 요람이나 주보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술을 좀 선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글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기술 그 자체는 선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과 그 나쁜 의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결국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사생활과 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한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한 목적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기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독교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까지 짚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오늘은 쿠팡 사태로 다시 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기술이나 과학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겠죠. 모든 게 선한 도구가 되도록 믿는 사람들 먼저 그 본을 잘 보여야겠습니다. 찌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